안녕하세요, 홍채한입니다. 자연을 상징했던 심의 이야기, 그리고 상복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전까지는 자연에 대한 숫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이야기는 조금 맥락을 달리해서 동서남북 방위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나온 정영철님의 논문에는 이런 어구가 나옵니다. 방위는 인간 존재의 근거인식이다. 인간 존재의 근거인식.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제 나름대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방위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 아무것도 없는 정해져 있지 않은 자연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저쪽을 서쪽이라고 하자라고 하며 하나의 지표를 정한 겁니다. 이렇게 방위를 설정해 놓는 건 질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익사이팅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삶을 원하잖아요. 균형 잡혀 있는 삶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농사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쉽기 위해 방위를 정했을 수 있죠. 이렇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 방위를 정하고 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내가 동쪽에 사는지 서쪽에 사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을 방위는 단순히 방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나 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방위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려는 숨은 의도도 있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는 고대부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 옛날부터 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할 수가 있어요. 옛날 문헌에 보면 동이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면 동쪽의 오랑캐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건 당시에 중국 영토에 있던 민족이 부르던 호칭이기 때문에 자신 외에 다른 민족을 오랑캐라고 불렀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동이족이라는 건 그냥 동쪽의 민족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이족은 현대 한국의 학자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동쪽이면 한반도와 가깝기 때문에 고대 한반도인들과 동이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영토에 있던 사람들이 동이족은 이러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 한반도에 있던 민족을 이렇게 일컫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뿌리가 되었던 어떤 민족에 대한 서술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설도 동쪽이라는 방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는 인간 자신과 그 위치에 대한 인식, 즉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근거를 인식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법이라는 건 의식 절차를 순서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서와 질서가 핵심이죠. 그만큼 의식을 행하는 장소, 방법, 절차, 복식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위를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좌단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좌단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들어본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 신문기사에서 종종 사용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좌단. 한자어 그대로 사용하면 왼좌에 우돛 벗을 단. 왼쪽 우돛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왼쪽 우돛을 벗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검색해보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 편이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기라는 책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고요. 그 일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한나라 시기에 고조 유방의 황후인 여태후가 사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태후는 당시에 위세가 드높은 황후였는데요. 그녀가 사망하자 조용하게 엎드려 살고 있던 유씨 일족, 즉 유방의 가족들이겠죠. 이 사람들과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 진평 등 유방의 신하들은 그동안 여태후와 함께 권력을 쥐고 있던 조왕여록, 여왕, 여산들을 비롯한 외척 여씨들을 타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기존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쉽게 당할 리가 없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래서 열시일족과 남은 신하들 몇 명이서는 외척을 전부 진압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야 했죠. 토벌에 앞서서 주발이라는 신하가 병사를 모았습니다. 그러곤 말했죠. 한나라 왕실의 주인은 유씨다. 무엄하게도 여씨가 유씨를 누르고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는 한나라 왕실의 불행이다. 난 천하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여씨에게 충성하려는 자는 우단하고 나와 함께 유씨에 충성하려는 자는 좌단하라. 이 말을 들은 모든 군인은 좌단, 즉 좌측 옷소매를 벗어서 좌측 어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좌단하여 유씨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거죠. 이렇게 좌단을 통해 의기투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좌단하다라고 하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다 라는 의미가 생긴 겁니다. 아니, 손을 들어서 동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옷을 벗는 행위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도록 했을까요? 재미있게도 이 외에 고사성어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 외에도 예법에 보면 이렇게 왼쪽 어깨를 내보이는 의식이 종종 보여요.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볼 상례에서 반함이란 절차에 상주가 왼쪽 소매를 벗어서 오른쪽에 꽂는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뭐라? 아니, 엄숙한 상례에서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다고?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시신의 머리를 빗기고 목욕을 시킨 뒤에 옷을 갈아입히는 습이라는 절차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주인은 아주 슬피운 다음 왼쪽 어깨를 벗어 그 소매를 앞에서 허리 오른쪽에 꽂고 손을 씻고 상자를 들고 들어가면 시자 한 사람이 쌀그릇에 숟가락을 꽂아 들고 뒤를 따른다. 생략하고요. 주인은 벗었던 왼쪽 소매를 다시 꿰어 입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자, 구절을 보면 일단 주인은 먼저 아주 슬피 옵니다. 이 상례라는 것 자체가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례를 지내는 절차 중에는 언제든 슬픔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참게 하지 않고 울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왼쪽 어깨를 벗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왼쪽 어깨를 이렇게 벗어서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쪽만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매를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이쪽에 이렇게 꼽는 겁니다. 당시에는 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띠에 꼽거나 어딘가에 허리 오른쪽에 꼽는다고 하니까 아마 띠에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 요런 제가 지금 이 흰색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요 반쪽 가슴이 다 드러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상상이 되시나요? 엉엉 울던 상주가 갑자기 왼쪽 옷을 벗어서 오른쪽에 꼽아 넣는다니. 김장생은 이 글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 의례의 글을 더합니다. 의례 근례 소위에 예사에서 왼쪽 어깨를 벗는 건 길사, 좋은 일, 흉사, 나쁜 일을 따지지 않으니 예에서는 모두 왼쪽 어깨를 벗는다 하였다. 그 예에서 왼쪽 어깨를 벗는 것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 그렇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왼쪽 어깨일까요? 유학자들은 왼쪽이 좋은 쪽, 높은 쪽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이렇게 옷을 벗는 것 말고도 신자를 모시는 주단이나 어자와 같은 높은 자리 또는 중심 건물들이 남향을 전제로 하는 것도 모두 좌향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왼쪽을 숭상하는 문화가 생길 걸까요? 사계 김장생에 따르면 이렇게 왼쪽을 숭상하는 문화는 음양사상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절, 사계절을 사방에 안배하면 동쪽과 남쪽은 양의 방향이고 서쪽과 북쪽은 음의 방향이다. 사람이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면 오른쪽이 음이고 왼쪽이 양이다. 양은 존귀하고 음은 미천하니 미천하면 부지런히 일하고 존귀하면 편안히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사용할 때도 오른손은 부지런히 일하고 왼손은 편히 쉬는 것이다. 음은 양의 부림을 받는다. 건이 시작하면 곤이 완성되고 임금이 명령하면 신하가 행동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형세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른손이 강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 라는 방씨의 말은 깊이 믿을 필요도 없다. 자, 이 글은 조선시대 학자 정계청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고 글씨를 써야 하며 오른손으로 밥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며 혼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른손잡이라 쉽게 그런 말을 따를 수 있었지만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 있었지만 제 동생은 왼손잡이라 오른손을 쓰는데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는데요. 이 정계청이란 학자는 우리가 오른손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음량으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재밌게도 이 당시에 정계천이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이 정계천이 마지막에 써놓은 글처럼
오른손이 강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정계청의 말을 좀 다시 짚어보면, 사계절을 방위로 나눠보면 동쪽과 남쪽은 양의 방향이고 서쪽과 북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왜 동쪽과 남쪽이 양의 방향일까요? 동쪽이야 뭐 해가 뜨는 방향이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남쪽은요? 여러분 집을 구할 땐 남향으로 된 곳을 구하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여기에서 왜 남쪽이 양의 방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향으로 된 집은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온다고 해요. 동쪽과 서쪽을 왼쪽, 오른쪽에 두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동쪽과 남쪽이 양의 방향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는 주로 남향으로 지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도록 말이죠. 우리나라의 궁전인 경복궁만 보아도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도록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건물에 올라서 남쪽을 향해서 서 있으면 오른쪽은 서쪽이 되고 왼쪽은 동쪽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오른쪽은 음의 방향이 되고 왼쪽은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말 다음에 나오는 정계천의 말, 음은 미천하고 양은 귀에서, 양에 해당하는 왼손은 편히 쉬어야 되고 음에 해당하는 오른손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밥을 먹어야 한다. 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잠시 잊어버립시다. 대신 우리는 오른쪽이 음의 방향이 되고 왼쪽이 양의 방향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정계천의 말을 차치한다고 해도 얘기 잡기에 보면 동쪽, 즉 왼쪽이 양의 방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왼손 방향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자는 동쪽인 왼쪽에, 여자는 서쪽인 오른쪽에 자리하도록 하죠. 이외에도 동쪽에는 무관이 아닌 문관, 빌례 손님을 맞이하는 예는 명나라의 사신이 오른쪽에 서고요. 가장 왼쪽에는 장자가 서고, 활쏘기 시합에서는 활을 마친 사람들이 왼쪽에 위치하고, 반대로 서쪽에는 무관, 활을 마치지 못한 사람, 적자 이하가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좌의정과 우의정 중에서도 좌의정이 좀 더 높은 직급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왼쪽을 숭상하다는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면 양을 중시하고 음을 경시했던 건 동중서 이후의 일이거든요. 동중서는 기원전 1세기 인물이라 꽤 오래된 인물이긴 한데 전한 시기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나타나기 이전의 음양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후의 학자지만 태극도를 보아도 음과 양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동중서가 양은 귀하고 음은 비천하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비천하게 여기는 등의 해석이 함께 등장하게 된 거죠. 음양의 위계에 좀 차이를 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양을 상징하는 왼쪽이 유학자들에게 중요하게 되었고, 예를 행하는 것에서도 왼쪽이 상징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이 있어서인지 예에 있어서 왼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왜 옷을 벗어서 예를 행하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실용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습의 절차에서 좌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후에 이불로 이제 시신을 잘 여미는 소렴과 대렴이라는 곳에서 시신을 옮길 때 또 한 번 옷을 벗거든요. 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시신을 옮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옷을 벗는 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벗음으로써 어떤 예의 상징성을 좀 지니고 있었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왼쪽이라는 방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위에 담긴 이야기들은 들려드릴 게 참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방위,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에 서고 어떤 방위의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